1997년 7월 2일 아시아 국가의 첫 타겟으로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하며 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태국은 시작에 불과했죠. 아시아에는 태국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전략을 취하면서 달러의 자국 화폐를 고정시켜 놓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국 바트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외국 투기자분들은 자신감에 가득 찬 상태로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했고, 두 번째 타겟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말레이시아 링기타를 타겟으로 잡은 건 1997년 7월 2일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지 단 6일 만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5월에 1차로 태국 바트화가 공격받을 당시 싱가포르, 홍콩 중앙은행과 함께 바트화 방어를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결국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처참히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태국을 보면서 외국 투기 세력들의 힘을 간접적으로 체감한 말레이시아는 투기꾼들에게 링기타 방어를 위해서라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그 경고는 온데간데였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네가라 은행은 11일 만에 링기타 방어 포기를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큰 흐름은 태국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태국과 똑같이 달러의 자국 통화를 고정시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단기 외채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국 내 부동산 과열 현상과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은 민간 부분에 대한 은행의 여신 확대를 가지고 왔었죠. 1995년부터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한 자국 수출 견인 성장세가 약화됐던 것 또한 태국과 같은 흐름이었죠. 태국처럼 말레이시아도 고정환율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환투기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도 보면 외국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수출 주도 성장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었던 태국의 기초경제 펀더멘털과 말레이시아의 기초경제 여건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말레이시아의 대내외 상황 조건이 충족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태국과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태국과 한국, 여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IMF의 권고를 따라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친시장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통해 엄청난 경제 발전의 맛을 봤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국 내의 경제 문제보다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잡으며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IMF의 권고사항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IMF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1981년부터 22년간 장기 집권을 했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하티르는 그 시대의 스트롱맨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마하티르가 말레이시아를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국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 탄압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레이시아를 엄청난 산업화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하티르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자주 언급했고, 특히 한국의 고도 성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목표 모델 국가를 일본과 한국으로 정하고 동방 정책을 수립하며 교류 또한 활성화했죠. 마하티르 총리는 71년도부터 시작된 압둘라작의 신경제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 신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1년부터 10년짜리 액션 플랜을 계획해 국가 발전을 위한 신개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됩니다. 마하티르는 매일 대중들 앞에서 비전 2020을 외치며 말레이시아의 온 국민에게 열정을 북돋아 줬었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죠. 마하티르는 본격적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동남아 금융 중심지가 싱가포르이 아닌 쿠알라룸푸르가 되도록 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는 태국은 물론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빨리 자본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를 단행했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73년부터 증권거래소를 쿠알라룸푸르로 분리 독립시켰고, 외국인들의 직접 주식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일반 상업은행들의 모든 여수신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철폐해버리고 1979년부터는 금융기관들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단기금융 상품들을 다양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해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국내로 유입시켰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대신
해당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을 말레이시아 자국민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말레이시아는 FDI로 인한 고정자본 형성 비율이 싱가포르와 함께 대단히 높은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태국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사실 항머니와 같은 외국 단기 자본을 주로 이용한 편이지 자국 내의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비중은 아주 작았다고 볼 수 있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꽤 긴 시기열을 가지고 공장이나 각종 에너지 설비, 인프라와 같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시장의 한머니성 자금들처럼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들어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는 소리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해당 국가에 한번 발을 담그면 돈이 땅에 묻힙니다. 다시 빼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의 선진화된 기술과 지식들을 자국민들이 직접 체득하고 경험하면서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인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이 향상되니 내수 기업들의 이익도 증진되는 등 자국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각종 경제 지표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제외하면 나름 적정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외환 보유액과 단기 외채 비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했죠.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여타 다른 국가들처럼 링기트를 지키지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니 당시 마하티르 총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환율이 폭락하며 비전 2020 플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겁니다. 당시 마하티르는 주요 도시의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계획도시로 행정수도를 만들어버리고 수력발전소도 건설하고 신국제공항도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빌딩도 건설하고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가장 높은 사무용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고 초우화 호텔 및 콘도 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사회 간접자본 중심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었죠. 듣기만 해도 부동산 투자를 등에 업고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링기타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며 무너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하티르는 이웃나라인 태국이 감기가 걸렸는데 이 감기가 자기 나라에 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국 경제가 태국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링기타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말레이시아 금융기관들도 외화를 조달해서 국내를 운영하는 것이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외채를 조달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환율이 폭락해버리면 달러 대금을 어떻게 링기타로 갚습니까? 하려던 공사 다 도중에 올스탑 되는 거고, 대출금 상환 못하는 기업들 하나둘씩 부도내면서 쓰러집니다. 그럼 그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냐? 빌려준 돈 못 받으니 외채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기업들도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이 돈 못 주겠다고 하나둘씩 파산하니까 구멍 뚫린 곳 다른 곳에서 메꿔야겠죠.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고 부실 기업인지 체크하고 평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외화부채를 많이 졌냐고 할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고정환율제였잖아요.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 없으니까 계속 빌렸던 겁니다. 이 달러 빚이 무서운 이유는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당시 환율이 1달러당 2.5링깃이라고 가정해보고 1000만 달러의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000만 달러의 이자가 연 10%라고 가정하면 100만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할 겁니다. 이때 환율이 2.5링깃이니 이자로 연간 250만 링깃을 준비해야겠죠. 여기에 원금까지 상환하려면 2,500만 링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5링깃으로 폭락하면 이자 부담이 연간 500만 링깃으로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금 상환액도 당연히 5천만 링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달러의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라버리니 링기타로 환산한 외화부채 원리금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모든 경제 주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자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을 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바로 자국 문제가 아니라 외국 투기 세력들의 장난질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과연 마하티르의 이러한 판단은 말레이시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어진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